독일군 100만 명,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다. 스탈링그라드에서 패배한 후 포로가 된 독일군 100만 명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스탈링그라드에서 포위된 9만 1000명의 포로 중 스탈린이 준비한 을 살아남은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소련 체제는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도 삼았다. 영양실조, 질병, 극한의 환경은 이들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갔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강행된 죽음의 행진은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시베리아의 외딴 수용소에서는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강제노동 착취의 잔혹함이었다. 어떻게 붉은 군대는 이 병사들을 시체 숫자로 바꾸었는가? 왜 스탈린은 이들이 이렇게 느리고 잔인하게 죽는 것을 허용했는가? 무엇이 100만 명의 포로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 왜 정의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는가? 스탈링그라드, 나치 제국 몰락의 시작. 1942년 여름, 승리를 예고하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독일 국방군은 청색 작전을 개시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독일 전쟁 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해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정복하고 동시에 소련 지도자의 이름을 딴 도시 스탈링그라드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정격전 전략 속 하나의 전투로 여겨졌던 이 작전은 곧 제2차 세계대전 전체의 전환점이 되었다. 볼가강 연안의 산업도시는 물류의 핵심 거점이었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이 이끄는 독일 육군 제6군은 25만 명의 병력과 판처 탱크, 중포, 루프트바페의 항공력의 지원을 받아 전진했다. 히틀러는 스탈린의 자신의 도시에서 그를 상징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집착하며 카프카스를 향한 원래의 목표에서 자원을 전환시켰다. 8월 23일 수백 대의 독일 폭격기가 수천 톤의 폭탄을 스탈링그라드에 퍼부었다.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와 분화구가 가득한 달의 풍경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군의 지상징역을 도우려던 의도와 달리 오히려 덫이 되었다. 폐허는 소련 저격수들에게 이상적인 방어 거점을 제공했고 건물 하나하나가 요새로, 지하실은 벙커로, 잔해 더미는 자연 참호로 변모했다. 전투는 유례없는 잔혹한 양상으로 치달았다. 층마다, 방마다 전투가 벌어졌고 철도역은 엿새 동안 1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 소련 병사 몇 명이 방어했던 파블로프의 집은 58일 동안 지속된 독일군의 끊임없는 공격을 견뎌냈다. 징역은 킬로미터가 아닌 미터 단위로 측정되었다. 그동안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는 히틀러가 여전히 철회 불가능한 명령을 내렸다.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스탈링그라드는 이제 총통에게 개인적인 집착의 대상이 되었다. 현지 지휘관들은 점차 정면 공격이 전략적 실수임을 인식했지만 명령은 바뀌지 않았다. 스탈링그라드 점령에 대한 집착은 북쪽과 남쪽 측면의 방어를 소홀하게 했고 이 지역은 독일군보다 장비와 훈련이 부족한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병력으로 간신히 방어되고 있었다. 1942년 11월 19일 혹한의 러시아 겨울을 아군으로 삼아 소련군은 우라노스 작전을 개시했다. 이는 전략적으로 절묘한 기습이었다. 도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소련군은 약한 측면을 공략했다. 루마니아 사단은 몇 시간 만에 붕괴되었고 북쪽과 남쪽에서 진격해온 소련군은 11월 23일 칼라치에서 합류했다. 포위망이 완성되었고 30만 명 이상의 추축국 병력이 너비 50km, 깊이 40km의 포위망 안에 갇혔다.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원수와 에리히 폰 만슈타인 장군은 외부에서 포위망을 돌파하고 제6군이 내부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전략을 제안했으나 히틀러는 이를 거부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탈링그라드를 사수하라고 명령했다. 대신 그는 포위된 병력을 위한 공중보급을 약속했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헤르만 괴링은 루프트와페가 하루 700톤의 보급을 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그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련의 고도화된 대공방어로 매일 더 많은 수송기가 격추되었고 식량도 탄약도 의약품도 줄어들기만 했다. 포위망 내부에서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지옥이 펼쳐졌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하루 식량은 200g의 빵으로 줄었으며 때로는 톱밥이 섞여 있었다. 말들은 도살되었고 이질, 발진 티푸스, 동상 등이 퍼졌다. 임시병원은 모르핀도, 담요도, 희망도 없이 부상자들로 가득 찼다. 사기는 붕괴했다. 병사들은 오늘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영양실조로 인한 환각, 만성 불면증, 편집증성 망상, 밤낮으로 계속되는 소련의 포격 소리는 포위된 자들의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일부는 감정적으로 둔감해졌고 일부는 깊은 무기력에 빠져 포탄이 몇 미터 앞에 떨어져도 반응하지 못했다. 1943년 1월 8일 소련은 명예로운 항복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단을 보냈다. 그러나 파울루스는 베를린의 명령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11일 후 소련은 포위망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다. 1월 30일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 계급으로 승진시켰다. 독일군 역사상 원수가 항복한 적은 없었기에 이는 명백한 메시지였다. 항복보다는 자살이 낫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파울루스는 생존을 선택했다. 1월 30일 그는 참모진과 함께 유니베르막 공장 지하실에서 항복했다. 이틀 뒤인 2월 2일 도시 북쪽의 마지막 방어 거점을 지휘하던 칼 슈트레커 장군도 항복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 결과는 묵시록에 가까웠다. 양측에서 거의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는 잿더미로 변했다. 원래 건물 중 10%도 남지 않았다. 독일군에게는 전쟁 전체의 전환점이자 종말의 시작이었다. 승리로 단련된 소련군은 스탈링그라드에서 붙잡힌 9만 1000명의 독일군 포로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수척했고 얼어붙었으며 패배자였다. 포로를 맞은 소련군의 눈에는 연민은 없었고 오직 독일 침공 이후 죽은 2천만 명의 소련 민간인에 대한 기억만이 살아있었다. 이 포로들에게 항복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길고 파괴적인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 죽음의 행진, 돌아올 수 없는 여정. 1943년 2월 2일 독일군의 마지막 부대가 무기를 내려놓았을 때 스탈링그라드는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다. 수개월간의 끊임없는 폭격, 귀를 먹먹하게 하는 폭격과 전차 소음 후에 그 침묵은 초자연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포위를 견뎌낸 9만 1000명의 독일 병사들에게 그 평온한 순간은 또 다른 폭풍의 전조였다. 그들의 수척한 얼굴에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드러났고 또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소련의 포로 생활에 대한 공포가 나타났다. 항복 절차는 즉시 시작되었고 거의 의식과 같은 몰수 의례로 진행되었다. 소련 장교들은 먼저 무기를, 그 다음엔 개인 소지품을 체계적으로 압수했다. 시계, 반지, 가족 사진, 편지, 훈장, 질, 좋은 부츠, 가죽 재킷 등 모든 것이 몰수되었다. 일부 물품은 목록에 기록되었고 다른 것들은 단순히 승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다. 전쟁은 잔인했으며 소련군은 이러한 물품들을 파괴된 마을들과 학살당한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여겼다. 심지어 정체성마저 박탈당한 포로들은 신체 능력에 따라 열지어 조직되었다. 파울루스 원수를 포함한 고위 장교들은 특별 신문을 위해 분리되었다.
나머지는 1000명에서 2000명 규모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행선지에 대한 설명도 정보도 없었고 단지 간결한 명령만이 있었다. 행진하라. 첫 번째 열은 2월 3일 출발했으며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30도 사이였다. 그들이 지나간 풍경은 거의 달의 표면 같았다. 파괴된 마을들, 초토화된 숲, 끝없이 펼쳐진 흰색 망토 같은 평원. 눈 아래로 도로는 보이지 않았고 앞서간 자들이 남긴 발자국만이 있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수개월간의 전투로 낡아빠진 군복을 입고 있었고 장갑, 목도리 또는 모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이들은 부츠를 잃고 발에 헝겊이나 종이를 감고 있었으며 이내 젖어버렸다. 한스 디볼트와 같은 생존자의 증언은 이러한 행진을 무서운 정확성으로 묘사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멈추면 죽는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수년 후에 썼다. 각 열은 기병이나 썰매를 탄 소련 경비병들이 호위했고 그들은 소총과 채찍으로 무장했다. 규율은 계산된 잔혹성으로 유지되었다. 멈추는 자는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았고 쓰러져 곧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총에 맞았다. 추위는 조용한 사형 집행자처럼 작용했다. 먼저 손가락이 마비되고 그 다음엔 팔다리가 마비되었다. 이어지는 것은 졸음, 즉 죽음에 이르기 전 저천증의 기만적인 따뜻한 포옹이었다. 포로들은 어깨를 맞대고 걸으며 차가운 바람을 막는 인간벽을 형성했다. 밤이 되어 최소한의 휴식이 허용되면 동물처럼 겹겹이 쌓여 잠을 잤다. 바깥쪽의 이들은 얼어붙으면서 결과적으로 안쪽의 이들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 행진은 황폐함의 풍경을 지나 이어졌다. 반쯤 파괴된 소련 마을을 지나갈 때 포로들은 민간인에 쌓인 증오에 직면했다. 전쟁에서 자식과 손자를 잃은 노파들은 돌을 던졌고 굶주린 아이들은 침을 뱉었다. 누구도 물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때로는 경비병들이 이러한 행위를 방관했고 이를 일종의 민중 정의로 여겼다. 이러한 행진 중 식량 공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틀에 한 번 검은 빵 한 조각, 때로는 정체불명의 잔류물로 만든 묽은 수프가 전부였다. 많은 포로들이 갈증을 달래기 위해 눈을 먹었고 이는 저천증을 가속화시켰다. 일부는 나무 껍질을 씹으려 했고 다른 이들은 이미 기아로 인해 망상 상태에서 상상의 향연에 대해 말하며 육신이 소모되어 갔다. 길은 시체의 행렬로 표시되었다. 매일 아침 행진이 재개되면 수십 구의 얼어붙은 시체가 눈 위에 방치되었다. 이들을 매장할 시간도 자원도 없었다. 어떤 포로가 쓰러진 동료를 도우려 하면 둘 다 계속 가라는 명령을 받거나 같은 운명을 맞게 되었다. 이는 다윈식 선택이었다. 가장 강한 자 혹은 가장 운이 좋은 자만이 살아남았다. 소련 경비병들은 다양한 정도의 잔혹성을 보였다. 일부는 가족 전체를 잃은 단련된 참전 용사로서 의도적으로 사디즘을 드러냈고 다른 이들은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젊은 신병이었다. 극히 일부만이 인간적인 연민을 보였는데 예를 들면 담배를 나누거나 포로가 음식 찌꺼기를 주울 때 외면해주는 경우였다. 이 행진들은 일률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 어떤 열은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고 거기서 그들은 시베리아나 우랄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될 가축 수송 차량을 기다렸다. 다른 열은 수백 킬로미터를 도보로 이동하며 유령 마을과 침묵의 숲을 통과했다. 이러한 행진의 소요기간은 수송수단의 이용 가능성이나 지휘관의 변덕이라는 임의의 요소에 따라 달라졌다. 이 유령들의 행렬을 목격한 몇 안 되는 독일 민간인들은 이를 죽음의 춤이라고 묘사했다. 하르코프 근처에서 이러한 행렬 중 하나를 몰래 촬영한 독일 종군 기자 빌헬름 호프만은
이 남자들은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표정 없는 흔들리는 그림자였고 발을 질질 끌며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수십 년 후 복원된 그의 사진들에는 밀랍 인형처럼 보이는 얼굴, 텅 빈 눈구멍 속으로 들어간 눈, 피로 갈라진 입술이 담겨 있다. 이 행진을 감독하던 소련 장교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목적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정치위원 니콜라이 보로노프는 내부 메모에서 이렇게 썼다. 이 범죄자들이 길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자원을 절약하면서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며 소련 인민에게 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모호성은 학살에 대한 명확한 지시 없이도 이 체제가 작동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치명적이었다. 이러한 행진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일반적으로 철도 분기점 근처에 위치한 중간 수용소였다. 가장 악명 높은 곳은 스탈린그라드 근처의 베케토프카 수용소였으며 이곳은 4만 명의 포로를 수용했다. 이 수용소들은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제공하지 않았다. 시설은 즉흥적으로 마련된 것이었으며 폐교, 폐공장 또는 단순히 울타리를 친 야외 지역이었다. 포로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서 담요 없이 잠을 잤고 이질,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결핵이 놀라운 속도로 퍼졌다. 이러한 중간 수용소에서는 첫 번째 공식 분류가 이루어졌다. 장교들은 군사 정보나 협력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광범위한 신문을 받았다. 중증 환자들은 이론적으로 의료 처치를 위해 분리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외딴 막사에서 단순히 사망했다. 나머지는 소련 내부의 연구 수용소로 이송되기 위해 처리되었다. 이 억류 초기 단계 동안의 사망률은 충격적이다. 보수적 추산에 따르면 전체 포로의 25%에서 30%가 행진 중 또는 초기 중간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수십 년 후 기밀 해제된 소련 문서에 따르면 예를 들어 베케토프카에서는 1943년 2월과 3월 동안 매일 평균 80명에서 100명이 사망했다. 이 수천 명의 남성들이 추위, 굶주림, 질병으로 쓰러지는 동안 소련 당국은 생존자들을 강제 노동력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 스탈린에게 이 포로들은 이중의 기회를 의미했다. 노예 노동력을 추출하면서 동시에 독일 침공 당시의 잔악 행위에 대한 일종의 응징적 정의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주간의 행진이나 중간 수용소 억류 후에도 살아남은 자들은 열차에 실려 소련에서 가장 황량한 지역에 걸쳐 있는 굴라그 체제로 이송되었다. 그 시점에서 이들은 더 이상 병사도 전통적인 의미의 포로도 아니었다. 그들은 소련 전쟁 경제 속에서 소모 가능한 인적 자원이었고 제3제국이 파괴한 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쓰도록 정해진 존재였다. 죽을 때까지 착취당하다. 스탈린의 산업적 복수, 죽음의 행진을 살아남은 후 독일군 포로들은 소련의 광대한 영토로 흩어졌다. 이들에게 정해진 하나의 목적지는 없었고 소련 경제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분산된 노동 수용소들의 별자리 속에 편입되었다. 시베리아, 우랄, 카자흐스탄의 초원, 볼가강 지역은 모두 체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고통의 무대가 되었다. 소련의 수용소는 나치의 즉각적인 학살 논리에 기반하지 않았다. 그 목적은 포로가 죽기 전까지 그의 에너지를 한 방울까지 짜내는 것이었다. 역사가 앤 애플바움은 이 체제를 노동을 통한 파괴라고 정의했으며 여기서 죽음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극단적인 착취에 용인된 결과였다. 스탈린그라드 포로들이 보내진 주요 수용소에는 볼가 지역의 베케토프카와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 모스크바 북동쪽의 수주달, 타타르스탄의 옐라부가, 북극권의 노릴스크와 보르쿠타 같은 외딴 지역이 포함되었다. 각 수용소는 파괴된 기반시설 복구, 광물 채굴, 벌목, 산업개발 등
구체적인 경제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러한 목적지로의 이송은 난방도 위생시설도 없는 가축 수송 차량에서 이루어졌다. 포로들은 빽빽이 몰려 몇 주씩 이동했다. 물은 엄격히 배급되었고 식사는 딱딱한 빵과 짠 청어로 구성되었는데 이 조합은 극심한 갈증을 유발했다. 사망자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차량에서 제거되지 않아 살아남은 자들은 기괴한 자세로 얼어붙은 시신들과 공간을 공유해야 했다. 수용소의 건축 양식은 일정한 패턴을 따랐다. 철조망 둘레, 감시탑, 단열이 거의 되지 않는 나무 막사. 이 시설들은 원래 소련 정치범 수용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으나 외국인 포로의 대거 도착으로 턱없이 부족해졌다. 80명 수용을 목적으로 한 막사에 200명 이상이 들어가기도 했다. 각자의 공간은 폭 50cm의 널빤지 하나에 불과했다. 위생 상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공동 화장실은 겨울이면 얼어붙어 배설물 산을 이루었다. 수돗물 접근은 제한되었거나 아예 없어서 기본적인 위생조차 불가능했다. 이 벼룩, 빈대가 옷과 침상에 들끓었고 비누와 소독약은 턱없이 부족하여 사소한 상처나 찰과상이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수용소의 하루는 언제나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새벽 4시 30분 경비병들이 철제 막대기로 기차 레일을 두드려 포로들을 깨웠다. 아침 식사는 최소한으로, 운이 좋을 경우 설탕이 약간 섞인 따뜻한 물과 함께 검은 빵 200g이 제공되었다. 이후 포로들은 점호를 위해 정렬했다. 수치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 과정은 혹한 속에서 몇 시간씩 이어지기도 했다. 오전 6시 작업 여단으로 조직된 포로들은 지정된 작업지로 향했다. 수용소에 따라 이는 혹한 속에서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의미였다. 노릴스크에서는 니켈과 구리 광산, 보르쿠타에서는 석탄 광산에서 일했으며 산림지대에서는 벌목과 철도 건설, 도시 지역에서는 공장 건설과 폭격으로 파괴된 기반시설 복구에 투입되었다. 도구는 원시적이고 부족했다. 광산에서는 날이 무뎌진 곡괭이와 손잡이가 깨진 삽을 사용했고 벌목에는 무딘 도끼와 수동톱을 썼다. 보호장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광산에는 헬멧이 없고 금속을 다룰 때 필요한 장갑도 없었으며 늪지대나 눈에서 일할 방수 장화도 없었다. 각 작업 여단에는 하루 생산 기준량이 배정되었다. 이 기준량의 달성 여부가 다음날 식량 배급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는 악순환을 유발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자는 음식이 줄었고 점점 약해져 미래의 할당량 달성이 더 어려워졌다. 그 결과 많은 포로들이 성능 저하와 영양실조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수용소의 식사는 과학적으로 불충분했다. 기밀 해제된 소련 문서에 따르면 전쟁 포로를 위한 하루 표준 배급은 다음과 같았다. 검은 빵 300g, 종종 톱밥이나 겨와 혼합해 부피 증가, 양배추 또는 순무가 들어간 묽은 수프 한 그릇, 식물성 기름, 5g 설탕 10g, 구할 수 있을 경우. 이 식단은 하루 약 1000에서 1200칼로리를 제공했으며 이는 격렬한 육체 노동과 극한 환경을 견디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 결과 영양실조는 상시적인 상태가 되었다. 포로들은 단백질 부족으로 부종, 비타민C 결핍으로 괴혈병, 비타민 B1 결핍으로 각기병을 앓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인간의 몸은 무시무시한 변화를 겪었다. 의학적 용어로 포로들은 영양실조성 위축을 경험했다.
이는 근육과 지방 조직의 극심한 손실, 정맥이 비칠 정도로 투명한 피부, 하체의 부종, 내부 장기의 퇴화를 포함했다. 성인 남성의 체중이 40kg 이하로 줄어들 수 있었다. 포로들은 피부 한 겹으로 덮인 해골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소련의 의사들은 이 과정을 임상보고서에 문서화했으며 이 보고서들은 90년대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1944년 엘라부가 수용소에 배정되었던 미하일 니콜스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체는 스스로를 소비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피하 지방이 사라지고 그 다음은 근육이다. 내부 장기가 줄어들며 뇌는 필사적인 자기 보존 시도로 시간과 공간의 지각을 왜곡한다. 이러한 인지장애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포로들은 반복적인 행동, 음식에 대한 집착, 단기 기억 상실, 그리고 심한 경우 환각 증세를 보였다. 어떤 이들은 수시간 동안 상상의 호화로운 연회를 묘사했고, 다른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굶주림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갉아먹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질병이 쉽게 퍼졌다. 이가 옮기는 발진 티푸스는 특히 치명적이었다. 결혈액은 약해진 폐에서 잘 번식했다. 오염된 물과 위생 부족으로 인한 이질은 극심한 탈수를 유발했다. 나이아신 부족으로 인한 펠라그라는 피부염, 설사, 치매 증세를 동반했다. 수용소 내 의료 서비스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원시적이었다. 이론상 모든 수용소에는 의무실이 있었으나 대부분 약품, 기구, 숙련 인력이 부족했다. 의사들 역시 포로 출신인 경우가 많았으며 재사용한 붕대, 즉흥적으로 만든 수술기구, 희석되었거나 없는 마취제로 일했다. 수술은 멸균 장갑 없이 천으로 덮인 나무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졌다. 신체적 학대는 체계적이었다. 많은 소련 경비병들은 독일의 침공으로 황폐해진 지역 출신으로 포로를 자신들의 집을 파괴하고 가족을 죽인 적으로 보았다. 총, 개머리판 구타, 채찍질, 집단 구타는 일상적인 징벌 수단이었다. 공식 처벌로는 독방 감금, 이미 부족한 배급의 추가 감축, 노동시간 연장이 있었다. 카르처라 불리는 독방은 난방도 조명도 없는 좁은 공간으로 포로는 이곳에서 최대 10일간 갇혔고 3일에 한 번 300g의 빵만 제공받았다. 많은 이들이 이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정신적 붕괴는 일부 포로들을 절망적인 행동으로 이끌었다. 자살은 상시 감시 아래에서는 실행이 어려웠지만 많은 이들에게 유혹이었다. 일부는 고의로 금지 구역에 들어가 총격을 유도했고 다른 이들은 외과 수술을 빌미로 일시적인 노동 중단을 기대하며 금속 물체를 삼켰다. 가장 절박한 자들은 손가락이나 손을 자르는 자해로 육체 노동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현상은 식인 행위였다. 이는 소련 보고서와 생존자 증언 모두에서 기록되었다. 특히 고립된 수용소에서는 수주 동안 식량 공급이 중단되었고 포로 일부는 시신의 고기를 섭취했다. 발각될 경우 즉각 처형되었지만 이러한 행위는 계속되었으며 비인간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수용소 내에는 명확한 위계 구조가 존재했다. 최상위에는 소련의 정치경찰인 인민내무위원회, NKVD, 장교들과 무장 경비병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감시자 역할을 맡은 소련 포로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개 일반 범죄자로서 외국 포로들에 대해 잔혹한 권력을 행사했다. 가장 아래에는 독일군 포로들이 있었고 그 내부에서도 장교, 부사관, 사병 간의 세부적인 위계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분열을 통한 통제를 가능케 했다. 감시자들은
생산 할당량을 유지하는 대가로 더 많은 식량과 별도의 숙소 등의 특권을 받았다. 베테랑 포로들은 이 체계를 조작해 생존했으며 때로는 새로 들어온 이들의 희생 위에서 그것을 이루었다. 전선에서 생존을 위한 동료애는 굶주림과 피로 속에서 쉽게 사라졌다. 노동은 계절을 가리지 않았다. 여름에는 시베리아 늪지와 숲, 모기와 등해가 들끓어 포로들을 괴롭혔고 겨울에는 영하 50도의 기온이 숨결조차 얼게하며 맨살이 금속 도구에 달라붙었다. 봄에는 해빙이 길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가을에는 옷을 적시고 마를 수 없게 만드는 냉우가 내렸다. 사망률 통계는 수용소와 시기에 따라 달랐다. 가장 심했던 1943년에서 44년 사이에는 보르쿠타 같은 일부 수용소에서 한 달 사망률이 9%를 기록했다. 이는 인간적인 용어로 바꾸면 1월에 수용소에 들어온 100명 중 9명이 2월 전에 사망한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누적될수록 연간 사망률을 치명적으로 만들었다. 이 고통의 세계 속에서도 저항과 인간성이 일부 존재했다. 몇몇 포로들은 상호 지원 그룹을 형성하여 식량을 나누고 병자를 돌보며 위안을 제공했다. 이러한 즉흥적인 가족은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또 다른 이들은 일상의 의식들을 통해 존엄을 지켰다. 눈으로 몸을 꼼꼼히 씻고 누더기 군복을 최대한 깨끗이 유지하고 단추나 휘장 같은 상징적인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었다. 수용소에서의 죽음에는 의식이 없었다. 모든 유용한 물건을 빼앗긴 시신은 폭약으로 얼어붙은 땅을 폭파해 만든 집단 무덤에 쌓였다. 십자가도 이름도 개별 기록도 없었다. 행정보고서에 적힌 것은 숫자뿐이었다. 몇 명 사망, 몇 명 병자, 몇 명 노동 가능. 파괴의 효율성만 추구하는 이 기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했다. 포획된 장군들, 스탈린의 손에 들린 꼭두각시들, 수천 명의 독일 하사병들이 시베리아 수용소의 익명 속에서 죽어가던 동안 모스크바에서는 고위 장교들의 포획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언론적 전략이 구상되고 있었다. 스탈린에게 있어 독일 원수의 항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선전의 기회였다. 이 장교들의 포로 생활은 나치 독일에 대한 심리적 무기가 되고 소련의 무적성을 상징하는 상징이 될 것이었다. 소련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포로가 가진 상징적 가치를 빠르게 이해했다. 1943년 3월자로 된 정치국의 내부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파울루스의 몰락은 적의 군사적 패배일 뿐 아니라 괴벨스의 선전을 살아있는 반증으로 만든다. 우리는 이 모순을 이용해 독일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히틀러에 다해한 신뢰를 약화시켜야 한다. 이 문서는 포획된 장교들을 의도치 않은 주인공으로 삼는 정교한 심리전의 시작을 알렸다. 하사병들에게 가해졌던 가혹한 대우와는 달리 고위 장교들은 눈에 띄게 나은 포로 조건을 받았다. 현대사에서 생포된 첫 독일 원수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모스크바 외곽의 비교적 안락한 빌라에 수용되었다. 그는 하인, 적절한 식사, 의료 서비스, 선택된 책과 신문까지 제공받았다. 폰 자이들리츠, 스트레커, 슐러에머, 라트만 같은 다른 장군들은 엘리트 감옥으로 개조된 수주달의 옛 수도원에 수감되었다. 이러한 우대는 인도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었다. 소련의 신문관들은 은근한 위협과 함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번갈아 제시했다. 협조는 생존을 대가로 했다. 적용된 심리적 기술은 고립 전쟁 진행에 대한 선택적 정보, 그리고 지속적이지만 미묘한 압박을 조합한 것이었다. 물리적 고문은 사용되지 않았고 대신 장기적인 심리 조작이 행해졌다. 이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발터 폰 자이들리츠 쿠르츠바흐 장군이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 당시 LI 군단의 지휘관이었던 자이들리츠는 항복 이전에도 히틀러의 결정에 비판적이었다. 소련은 이 균열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1943년 9월, 생포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자이들리츠는 독일 장교 연맹 뮌디 더이처 오피치에르회 의장직을 수락했으며 이는 소련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쟁 포로 조직이었다. 이 연맹은 반나치 플랫폼 아래에 포로 군인들과 망명 중인 독일 공산주의자들을 결집시키려는 더 광범위한 프로젝트인 자유 독일을 위한 국가위원회 나셔널 코미테 프레이스 더이чл란드의 일부였다. 위원회는 모스크바 라디오를 통해 독일어 선전을 방송했고 독일군 진영에 소련 항공기가 살포한 전단을 인쇄했으며 항복 혹은 히틀러에 대한 쿠데타를 촉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히틀러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는 직접 명령을 통해 위원회와 연맹의 모든 구성원을 반역자로 선언하고 그들의 독일 내 재산을 몰수했으며 가족의 체포를 명령했다. 자이들리츠는 나치 군사 재판에서 궐석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 과도한 반응은 소련 측에 자신들의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해 주었다. 그들은 독일 지휘부의 심리적 균열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파울루스는 초기에 더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전쟁을 비난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는 것은 수락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나치 운동을 주도하거나 직접 항복을 촉구하는 행위는 거부했다. 이러한 수동적 저항은 점차 변화했다. 1944년 7월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인 발키리 작전 이후 파울루스는 나치 정권이 몰락할 것임을 확신한 듯보다 적극적인 협력에 동의했다. 이러한 전향의 선전 효과는 세심하게 연출되었다. 파울루스와 자이들리츠의 사진은 건강하고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수정되었고 전선에서 초췌한 독일 병사들의 이미지와 대조되었다. 그들이 서명한 성명서는 소련의 선전 전문가들이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시 작성했으며 각 메시지는 신뢰를 높이기 위해 확인 가능한 요소, 부대 정보, 장교 이름, 전술, 세부사항 등을 포함했다. 소련의 선전 기계는 여러 수준에서 작동했다. 국제 청중, 특히 서방 연합국에게는 나치즘의 도덕적 붕괴의 증거로, 소련 국민에게는 적군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전리품으로, 독일군에게는 히틀러가 조장한 죽음까지의 저항 신화를 무너뜨리는 균열로 작용했다. 전선에서의 확산 방법으로는 생포된 장교들이 녹음한 메시지를 송출하는 확성기, 수백만 장의 사진과 서명이 포함된 전단, 정기적인 라디오 방송이 포함되었다. 1944년 5월 독일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위원회의 선전이 동부전선의 오스트리아 출신 병사들과 루마니아 연합군에서 탈영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모든 장교들이 이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칼 스트레커 장군은 협조를 단호히 거부하고 수년간의 포로 생활 내내 조용한 저항을 유지했다. 한편 한스 후베 장군은 협조 대신 자살을 시도했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은 독일 장교단 내부의 모순을 반영한다. 나치 정책에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이들, 정권에 상관없이 군사 서약에 충실한 이들, 단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운 이들. 이 장교들의 도구화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절정에 달했다. 파울루스는 소련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바르바로사 작전, 소련 침공의 계획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으며 독일 장군들의 공동 방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의 증언은 수개월간 소련 검사들과 준비되었으며 헤르만 괴링 등 연합 전선에 의존하던 피고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이러한 차등적 대우 정책은 실용적 차원도 있었다. 하사병이 소모품으로 간주되던 반면 기술 장교들, 공학자, 의사, 전문가은 그들의 지식을 소련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더 나은 조건을 받았다.
포로가 된 독일 항공 기술자들은 소련 항공 산업 개발에 기여했고, 화학자들은 산업 프로젝트에, 의사들은 인력이 부족한 외딴 지역에서 소련 인원과 포로들을 치료했다. 엘리트 장교들과 일반 병사들 사이의 대우 차이는 소련 체제의 계산적 본질을 보여준다. 연민도 무분별한 잔혹함도 없었다. 오직 전략적 효용만이 존재했다. 협조적인 장군은 살아있는 편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 더 유리했다. 탈진한 하사병은 대체 가능했다. 이러한 냉정한 논리는 왜 파울루스가 모스크바에서 소련 장교들과 만찬을 나누는 동안 수천 명의 그의 병사들이 보르쿠타 광산에서 이름 없이 죽어갔는지를 설명해준다. 이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은 컸다. 히틀러를 비난하는 독일 장교들의 모습은 베르마흐트의 불굴의 충성 신화를 약화시켰다. 전선의 많은 병사들에게 그들의 지휘관이 항복을 촉구하는 것을 보는 것은 깊은 양심의 위기를 초래했다. 소련의 선전은 독일군 심리의 갑옷에서 균열을 발견한 것이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 협조 장교들은 존재론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전후 분단된 독일에서 그들은 동시에 반역자이자 히틀러에 반대한 선견 지명가로 여겨졌다. 자이들리츠는 1955년에 석방되어 서독으로 귀환했지만 그의 옛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군 계급과 연금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반면 파울루스는 동독 드레스덴에 정착하여 1957년 사망할 때까지 군사 역사가로 일했다. 그는 결코 스탈링그라드 비극에서 자신의 역할과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다. 이 장교들을 도구로 삼은 소련의 전략은 군인의 의무, 충성심, 개인의 생존이라는 경계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그들은 반역자였는가? 실용주의자였는가? 기회주의적 협력자였는가? 나치즘에 맞선 뒤늦은 저항자였는가? 역사는 단순한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괴물 같은 이데올로기 사이에 갇힌 인간들이 생존이라는 불가능한 길을 헤쳐나가려 했다는 증거만이 존재할 뿐이다. 100만 명의 죽음, 정체성을 지운 포로 생활, 소련의 포로 상태에서 사망한 독일군의 정확한 수를 둘러싼 논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 서술 중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통계적 차이를 넘어서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죽음들은 조직적인 학살 정책의 일부였는가? 아니면 물류의 무능, 전반적인 결핍, 그리고 개별적 복수의 결과였는가? 소련의 공식 자료는 소련 붕괴 이후 일부 기밀이 해제되면서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 포로로 잡힌 238만 9,560명 중 약 35만 6,700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반면 서독 정부가 1957년에 설립한 마슈케 위원회는 총 315만 5천 명의 포로 중 111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소련 체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을 반영한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수십 년간 발견된 집단 매장지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은 불안한 물리적 증거를 제공한다. 1989년 포트마의 옛 수용소 근처에서 진행된 고고학적 발굴은 두개골 바닥에 총상 흔적이 있는 356구의 해골을 드러냈는데 이는 NKVD의 직결 처형에 사용된 표준 방식이었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유해는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기아, 질병, 혹독한 환경 노출로 인한 사망 흔적을 보여주었다. 1950년에 석방된 생존자 헬무트 골비처와 같은 이들의 증언은 중요한 뉘앙스를 제공한다. 그들이 일부러 우리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 도구가 부러지면 버리고 다른 것을 쓴다. 이 관점은 중심화된 학살 계획이 아닌 인간의 복지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노동을 추출하려는 체계를 시사한다.
사망률의 지리적 분포는 중요한 패턴을 보여준다. 모스크바 인근의 수용소들은 더 나은 감시와 보급 접근으로 생존율이 훨씬 높았다. 반면 시베리아 동부 콜리마와 같은 외딴 지역은 60% 이상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합된 학살 정책보다는 지역 지휘관이 각자의 기준을 적용하는 탈중앙화된 체계가 존재했으며 그중 일부는 훨씬 더 치명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개인 생존의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노동 능력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뉜 초기 분류였다. 제1그룹, 중노동 가능자, 제2그룹, 경노동 가능자, 제3그룹, 불구자 혹은 만성 질병자. 이 분류는 명목상 의학적 기준이었지만 식량 배급과 노동 배치 모두를 결정했으며 점진적 약화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역사 해석은 정치적 요인으로 더욱 복잡해진다. 냉전 시기 서독은 공산주의 하에 병사들의 고통을 강조하려 했고 동독은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치를 축소했다. 한편 소련은 1990년까지 모든 관련 문서를 기밀로 유지하며 수십 년간 독립적 조사를 방해했다. 1991년 이후 시작된 러시아 독일 공동조사는 섬뜩한 병행 관계를 확인했다. 약 100만 명의 독일인이 소련 포로 생활 중 사망한 반면 약 300만 명의 소련 포로들이 독일 수용소에서 죽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명백한 학살 정책의 결과였다. 이러한 비교적 맥락은 비극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독일의 소련 침공은 명시적인 말살 전쟁 원칙에 기반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가 발령한 정치장교 명령은 소련 정치장교의 즉결 처형을 지시했다. 보급 지침은 독일군의 식량을 우선시했으며 이는 소련 민간인의 기하를 의미하더라도 그리하였다. 전체 마을은 유격대 소탕 작전의 초토화 정책에 따라 파괴되었다. 이 점에서 역사학자 티모시 스나이더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것은 동일한 정책을 적용한 두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잔혹함이 다음을 정당화하는 폭력에 나선 구조였다. 이러한 맥락화는 강제로 징집되어 본의 아니게 전선에 투입된 많은 독일 포로들의 고통을 줄이지는 않지만 철저한 역사 분석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1944년 12월 발행된 소련의 002-16675 명령은 수용소 지휘관들에게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해 위생 및 식량 조건을 개선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으며 이는 조직적인 학살 계획이라는 논지를 반박한다. 그러나 공식 정책과 실제 운영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엄청났다. 역사학자 나이얼 퍼거슨의 말처럼 소련에는 가스실이 필요 없었다. 그들에게는 시베리아가 있었다. 이 체계는 즉시 살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포로가 쓰러질 때까지 최대한의 노동을 뽑아내기 위해 고안되었다. 죽음은 기본 목표가 아니라 용인된 부산물이었다. 이 구분은 역사적 분석에는 중요할지 모르나 기아나 혹한으로 서서히 죽어간 포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시베리아 툰드라에서 주기적으로 발견되는 집단 매장제는 이 비극의 물리적 증거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페초라, 노릴스크, 솔리캄스크 같은 옛 수용소 인근의 발굴은 일정한 패턴을 지닌 유해를 밝혀냈다. 관도 이름도 없이 층층이 쌓인 시신들, 그 대부분은 심각한 영양실조나 질병의 징후를 보였다. 이러한 발견은 사망이 제대로 기록되고 시신이 존엄하게 처리되었다는 소련의 서사를 반박한다. 아마 이 비극을 가장 잘 묘사한 이는 러시아 작가 바를람 샬라모프일 것이다. 그는 콜리마 수용소에서 17년을 살아남았다. 수용소는 삶의 학교가 아니라 죽음의 학교였다. 그곳에서 누구도 더 나아지거나 강해지지 않는다. 수용소는 정상적인 사람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살아남은 대가, 포로 생활 이후의 처벌. 1945년 5월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소련 내 독일 포로들이 즉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서방 국가들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 자국 포로들의 송환을 시작하고 있을 때 스탈린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945년 6월 4일 국가방위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독일 포로는 우리가 소련에 피로 얻은 재건 자원이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 형태의 전쟁 배상이다. 이러한 관점은 수백만 명의 포로들을 단순히 포획된 적이 아니라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강제 노동력으로 장기간 억류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독일 포로들은 소련 경제의 핵심 부문에서 일했다. 스탈린그라드와 레닌그라드의 재건, 우랄 지역의 공장 건설, 볼가 수력발전소 건설, 시베리아 횡단철도 확장, 파괴된 도시의 인프라 구축 등이 그것이다. 소련의 공식 정책은 포로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석방하는 것이었다. 먼저 생산성이 없다고 간주된 중병자와 장애인, 다음으로 주로 1945년 말기 공세에서 포획된 여성과 미성년자, 이어서 추방된 민간인들, 마지막으로 계급과 전문성에 따라 병사들을 석방한다는 방침이었다. 실제로는 이러한 기준은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적용되었다. 의미 있는 최초의 본격적 송환은 1904년에 시작되어 약 2만 명의 중병 포로들이 위생 열차를 통해 독일로 보내졌다. 이 석방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 수용소의 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관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생존자들이 서방 점령지에 도착하면서 소련 수용소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연합국 당국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1947년과 1948년 사이에는 또 다른 약 10만 명의 포로가 석방되었는데 주로 노인, 만성질환자, 그리고 일부 기술 전문가들이었다. 이 송환자들은 전혀 낯선 독일과 마주하게 되었다. 점령구역으로 나뉘고 전반적 기근 속에서 재건을 시작하고 있는 국가였다. 많은 이들에게 귀환은 새로운 트라우마였다. 가족은 실종되었고 집은 파괴되었으며 기억 속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규모 송환의 전환점은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이후였다. 거르기 말렌코프를 시작으로 니키타 흐루쇼프에 이르는 새로운 소련 지도부는 포로 수용소의 유지 비용 문제를 포함한 스탈린 정책의 재검토를 시작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독일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는 1955년 9월 역사적인 모스크바 방문을 감행했으며 소련 당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소련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마지막 구촌주명의 독일 포로 석방을 이끌어냈다. 이 합의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소련 간 외교 관계 수립을 명시했으며 독일 포로 상태의 공식적인 종식을 의미했다. 이 마지막 생존자들, 그 중에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12년을 보낸 스탈린그라드 참전 용사들도 있었는데 195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독일로 귀환했다. 이들 중에는 독일 장교연맹의 의장을 지냈고 히틀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발터폰 자이들리츠 크루츠바흐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육체적 귀환은 진정한 복귀를 의미하지 않았다. 귀환자들은 이미 그들 없이 살아가는 법을 익힌 사회에 도착했고 전쟁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경제 기적이라 불리는 상황에 몰두해 있었다. 이들은 영웅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로 맞이되었고 특히 소련에서 10년 이상을 보낸 이들은 더욱 그러했다. 서방 당국은 그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재교육되었을까 우려했고 이웃들은 소련 협력 의혹을 중얼거렸으며 가족들은 그들 없는 삶에 이미 적응해 있었다. 귀환자들의 신체적 상태는 참담했다. 독일 적십자의 의학 보고서는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이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리학적 증상을 기록했다. 만성 영양실조, 회복 불가능한 근육 위축, 잠복 결핵, 심각한 치아 문제, 조기 관절염, 극심한 추위에 장기간 노출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 등이 그것이다. 수년 만에 수십 년을 늙은 이들도 있었고 30살 남성이 60으로 보이기도 했다. 가시적인 상처를 넘어서 당대 정신의학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존재했다. 1954년부터 1960년 사이 수백 명의 귀환자를 조사한 에른스트 폰 바이체커 박사는 일정한 증상 패턴을 확인했고 이를 장기포로 증후군이라 명명했다. 이는 지속적인 과잉 경계, 반복적인 악몽, 정서적 유대 형성의 불능, 음식과 관련된 강박 행동, 그리고 외형상 정상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항상 경계 상태에 있는 해리 상태 등이 포함된다. 오늘날 우리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의하는 이 증상들은 당시 적절한 의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전후 독일은 이를 다룰 자원도, 정치적 의지도 부족했다. 대신 귀환자들이 노동과 조용한 재통합을 통해 경험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용 가능한 약물은 진정제에 국한되었고 극단적 경우에는 전기 충격 요법이 제공되었다. 이 고통에 대한 사회의 주된 반응은 침묵이었다. 전체 가족은 독일 심리학자들이 훗날 침묵의 공모, 웰슈어룽 데스슈와이겐라 부른 것을 형성했다. 이는 포로 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세부 사항을 묻지 않으며 귀환자의 분명한 성격 변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암묵적 합의였다. 이 침묵은 처음에는 보호의 수단으로 의도되었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심리적 감옥이 되었다. 1949년 우랄 수용소에서 7년을 보낸 뒤 귀환한 빌헬름 필러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했다. 시베리아에서는 침묵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독일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계속 침묵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차이점은 수용소에서는 침묵이 강요된 것이었고 집에서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택한 것이었다. 재적응 실패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침대에 익숙해질 수 없어 바닥에서 자던 남성들. 다음 날 음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해 침대 밑에 음식을 숨겨두던 참전 용사들. 부재 중 태어난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낯설어진 가족들과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던 아버지들. 새로운 배우자와 삶을 다시 시작한 아내들로 인해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귀환자들 사이의 이혼율은 전국 평균보다 3배 높았다. 알코올 중독은 흔한 피난처가 되었고 정신병원 기록은 전포로들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보여준다. 자살은 공식적으로는 포로 생활과 연관되어 사망 증명서에 기재되는 일이 드물었지만 자주 발생했으며 특히 포로가 된 날이나 항복 기념일에 더욱 그러했다. 경제적으로도 재통합은 똑같이 충격적이었다. 많은 귀환자들은 자신의 직업적 자격이 시대에 뒤처졌음을 알게 되었고 직장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차지되었으며 불명 예스러운 항복으로 인해 군사연금이 취소되었음을 발견했다. 보상 및 직업 재배치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존재하긴 했지만 카프카적인 관료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 스탈링그라드 참전 용사는 전포로로서의 공식 인정을 받기까지 최대 3년을 기다려야 했으며 많은 이들이 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사망했다. 분단된 독일 양국 사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랐다. 서독 FRG에서는 귀환자들이 결국 경제적 보상과 법적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도 마지못해 이루어졌다. 동독 GDR에서는 다여가 정치적 정열에 따라 달라졌다. 사회주의 담론에 순응한 자들은 특권을 받았고 비판적 입장을 유지한 자들은 지속적인 배제를 겪었다. 이 귀환 실패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아마도 트라우마의 세대 간 전이었을 것이다. 생존자들의 자녀는 설명되지 않는 침묵, 일상 자극, 계단에서 들려오는 부추 소리 등에 대한 과잉 반응, 그리고 끊임없는
경계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수십 년 후 가브리엘레 로젠탈과 같은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연구는 이 2차 트라우마가 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적 없는 손자 세대에게조차 영향을 미쳤음을 문서화했다. 집단적 차원에서 포로의 경험은 독일의 공공기억에서 주변화되었다. 결국 국가의식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홀로코스트와는 달리 독일 포로들의 고통은 그림자 속에 남았고 나치의 침략 전쟁에 대한 당연한 벌로 묵인되었다. 존재하더라도 기념비는 소박하며 외곽 공동묘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고 공공장소에 위치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러한 주변화는 1970년대부터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귀환자 협회, 웰반 델 하임케아를와 같은 전포로들의 공식 단체들이 등장했다. 이 단체들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생존자 간 상호 지원, 경험에 대한 체계적 문서화, 그리고 공식 인정을 위한 정치적 압력. 냉전이 격화되면서 서방 당국은 이 이야기들을 공산주의의 잔혹성을 입증하는 선전 가치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침묵의 붕괴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그에 이은 소련의 해체 이후에야 일어났다. 이 지리정치적 변화는 세 가지 중요한 전개를 가능하게 했다. 이전까지 기밀이었던 소련 기록에 접근 가능해졌고 옛 수용소의 정확한 위치를 방문하고 문서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유럽 생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증언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KGB 문서의 공개는 수용소 조건, 사망률, 공식 정책에 대한 문서 증거를 드러냈다. 많은 문서들이 파기되었거나 여전히 기밀 상태였지만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도 비극의 규모에 대한 최악의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의료 기록으로 이는 포로의 신체적 쇠퇴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세밀하게 문서화하고 있었으며 마치 인간의 저항 한계를 저측정하기 위한 섬뜩한 과학 실험처럼 보였다. 과거 수용소 위치에 대한 고고학 탐사도 물리적 증거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보르쿠타, 노릴스크 등 외딴 장소에서 연구자들은 집단 매장지, 개인 소지품, 인프라 잔해 등을 발견했다. 이 발굴은 증언 및 문서와 상호 보완되는 법의학적 증거를 제공했다. 인체 유해 분석은 심각한 영양실조, 치료되지 않은 질병,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과 일치하는 두부 손상의 일관된 패턴을 확인해 주었다. 1990년대에도 생존해 있던 몇몇 생존자들에게 이러한 발견은 늦었지만 중요한 확인이었다. 스탈링그라드에서 포로가 되어 1955년에 석방된 헤르베르트 크나우트는 이 양가적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어쩌면 내가 최악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 기억이 과장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는 이미 사라진 이들에게는 너무 늦게 도착했다. 이 집단 기억의 회복은 복잡하며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이 경험을 소련의 굴라크 및 공산주의 탄압과 병렬시켜 강조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홀로코스트의 상대화나 고통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 경고한다. 현대 역사학은 균형을 추구한다. 이 비극의 규모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독일의 전쟁 개시 및 그에 따른 잔악 행위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련 내 독일 포로의 이야기는 인간의 저항 한계, 폭력의 반복, 그리고 문명의 취약성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증언 중 하나인 생존자 칼 하인츠 듄비어는 이러한 보편적 차원을 다음과 같이 포착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단지 독일이나 러시아의 역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념이 인간을 비인간화하도록 허용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였다. 그것이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든 소련의 낫과 망치든
결과는 항상 같다. 끝없는 고통이다.